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브리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초기부터 청와대 등 다른 주요 기관에도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북한 어선. 자, 첫 조사를 해경이 했고 해경은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합참의 발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뒤늦게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보고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해경이 먼저 15일 날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 보니까 되게 근데 구체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틀 뒤에 합참에서 17일 날이죠. 1차 발표를 했는데 전혀 현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뭐냐면은 해안 경계 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9일 날 그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과거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이제 번복한 거 아니냐. 네. 네. 그 17일 날 또 발표하는 걸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축소 은폐 의혹을 좀 받을 만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발견 장소도 삼척항이 아니고 삼척항 인근이다. 네. 그리고 뭐 당시에 파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목선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것도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예. 또 GPS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GPS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목선도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또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예.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다면은 결국은 해안 경계 태세가 뻥 뚫린 것에 대해서 문책을 두려워해서 축소 은폐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이제 그런 의심을 사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17일 날 부정을 했다가 19일 날 또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유럽 3국의 해외 순방 갔다가 18일 날 연차를 낸 날인데도 불구하고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정경도 국방장관을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일 날 국방부의 발표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것으로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경계에 실패한 것은 이제 네. 확실한데 그러나 우리 군이 약간의 이것에 대해서 뭐 청와대 통일부 군 여러 가지 즉각적으로 보고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거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발표하라는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망설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것은 특히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상당히 과거에 2012년 10월 2일 날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 그때 노쿠기순이죠. 노쿠기순, 예. 예. 노쿠기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이것에 대한 어떤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은폐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일단은 국민들한테 밝히고 네. 그리고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하게 밝혀야만이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지 말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히고 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인적 조치까지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배 교수님께서 군이 문책이 두려워서 축소 은폐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 군의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를 좀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단 그 생각이세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정확하게 청와대 안보실 소속이거든요. 네. 그럼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 지금 대령급인데 이 사람이 군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러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례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아. 그럼 이제 왜 여기에 대체적인 건 맞군요.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청와대도 인정을 하고 예, 예. 그럼 이제 이 청와대 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왜 이례적으로 여기에 참석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전에도 이렇게 참석을 했느냐 하면은 예. 한일 간의 초계기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올 1월에 예. 그때도 지금 청와대 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군 브리핑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참석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왜 참석을 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도 네. 전체적으로
브리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예. 그리고 또 이게 언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은 과연 혹시 감시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닌가 네. 또는 어떤 방향을 조율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인데 감시 차원은 전혀 아니었고 예. 실제로 뭐 군 브리핑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거나 협의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의혹의 눈초리만 가져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여론 동향을 알아보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론 동향을 알아보려고 하면 꼭 행정관이 거기 들어와야 되냐 사복 입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행정관이 들어간 것은 뭐 여론을 떠보기보다는 예. 어차피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고 네. 이것은 청와대 안보실과 직관적으로 연구가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뭐 내부 조율, 무슨 방향 조율 이런 것은 하지 않더라도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행정관 입장에서는 바로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청와대라는 것은 24시간 근무하는 장소고 그리고 특히 이 목선 문제 이것은 과거에 어떤 그 녹국이순과 같은 그런 파장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강하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네. 물론 이 시점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예. 이것이 군인이라든가 어떤 경계를 허물고 온 어떤 그 군 작전이라든가 이런 군사 충돌이 아니고 예. 목선, 어선, 어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1,500km를 지금 뚫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안보의 경계에 큰 예.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안보실도 책임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책임은 그럼 어느 선까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책임 공방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일단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을 것인가 물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앞서서 네.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예, 먼저 예.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책임을 물을 대상은 경계태세가 뚫린 것이죠. 네. 몰랐다. 지금 이제 삼중 감시망이 다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해군, 해경, 육군 다 뚫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뚫렸는지 만약에 경계태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허위복을 했느냐라는 그렇습니다. 것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과오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왜 말을 번복했는지 만약에 말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번복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명을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제1이 네. 정직하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뻥 구멍이 뚫렸으면 구멍이 뚫린 대로 발표를 했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일파만파 확대가 안 됐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경계태세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에게 와가지고 귀순자가 핸드폰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현실이 이제 폭로가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되면 군을 믿을 수 있겠는가. 네. 만약에 혹시 그게 평범한 귀순자가 아니고 무장공비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아까도 우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책을 두려워해서 축소, 은폐를 시도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발견자가 있었는데도 그 부분 그리고 또 뭐 GPS가 뭐 있다 없다 그리고 뭐 파고가 높아서 발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등등등 예. 그리고 뭐 발견 장소에 대해서 삼척강 인근이라고 했던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동 조사본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으니까 예. 네. 진상 조사를 하면은 일단 경계태세에 대해서 실패했던 당사자들은 제 책임을 네. 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혹시 또 축소 은폐 또는 뭐 허위 보고 그게 드러나면 사실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합동조사본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긴 하는데 지금 네. 정치권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예.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그 노크 기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한 이제 공세적인 그런 자세를 나왔었는데 예.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정말 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네. 지금 이제 평화 국면이지만 우리의 경기가 뚫렸다는 것은 지금 북미 대화라든가 북한의 핵을 놓고 지금談判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군의 내부적인 그런 경계의 어떤 허점이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은 우리 국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요소고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방을 벌여서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되고 그리고 강하게 질타를 하기 때문에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당도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적인 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청와대라든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방장관이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지만 국방장관의 본인의 직도 걸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무조건 하자 네. 이렇게 제의를 할 것이고 과연 이것을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네. 말하는 순간 상당히 큰 이 전국의 경랑 속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던데요? 네, 선제적으로 여야가 안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물론 뭐 노크 기순 때는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징계유예 처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슬그머니 이렇게 네, 끝난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만이 예. 야당의 공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표심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 네. 정부의 어떤 안보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으로 드러나면 표심도 상당히 네.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예. 여야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는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에 선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려면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국회는 정상화하지 않고 지금 2달 동안 공전하고 있고 지금 추경은 10년 만에 최장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예. 지금 뭐 57일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보이콧하지 말고 일단 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또 부족하다면 예. 또 군의 합동조사 본부가 생겼으니까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보다도 더 먼저가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예. 2달 동안 이렇게 놀고 있으면 누가 민생을 책임지느냐라는 그런 따가운 국민들의 소리에 정치권, 여야 구분 없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예. 뭐 짧게 하실까요? 예. 네, 한국당이 이제 요구할 게 이제 하나가 또 더 들었죠. 네네. 패스트트랙 철회 예. 그리고 경제청문회 요구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국정조사 요구 그렇게 되는데 야당은 뭐 요구하는 게 점점 더 커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전국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다 우리 들어갈 때 3가지 조건이 있다. 패스트트랙 사과해라. 그리고 공수처법 합의를 하자. 그리고 경제청문회나 뭐 토론회 하자 했는데 플러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건 좀 뭐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숙명여대를 가서 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강연을 한 거죠. 그 내용 들어보셨죠? 그 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청년이 있다. 청년이 뭐 학점도 3점도 안 되고 토익도 800점대인데 뭐 대기업 10곳에 다 서류가 떨어졌다. 근데 5곳은 붙었는데 붙은 이유가 뭐 열심히 했고 뭐 어디 리더십을 발휘했고 이런 것 때문에 붙었다. 근데 그 붙은 청년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예, 있죠. 예. 당초보다 더 논란이 된 게 또 네. 본인이 페이스북에 해명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해명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해명이 자신이 애초에 특강에서 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예,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강의 골자는 스펙이 없어도 자신의 특장, 특정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은 대기업에도 합격할 수 있다. 예, 우리 아들이 실제로 학점도 나빴고 네. 스펙도 좋지 않았지만은 그런 자신의 특장을 살려서 대기업에 5곳이나 합격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학점도
꽤 괜찮은 거예요. 3점이 넘고 3.0도 안 된다 했는데 예. 3.29. 예. 그리고 토익도 800점이라고 했는데 925점. 네.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스펙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더구나 예. 황교안 대표님의 아들이 어디 대학을 나온지 아십니까? 연대 법과를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른바 스카이 아닙니까? 스펙 좋은데요. 그러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강연에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면은 예. 네. 실제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의혹이 들려면은 자신의 강연의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내용을 좀 이렇게 왜곡 내지는 조작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강연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실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인가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가장 큰 문제 제기예요. 예. 정치인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 정직성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 내지는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또 네. 이제 황교안 대표 하면은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빼고 현실 인식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즉 뭐냐면은 스펙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특장만 살리면 들어갈 수 있다 대기업에. 네. 그러나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우리 현실은 자신의 특별한 강점이 있다 해도 스펙이 안 좋으면 사실 네.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도 스펙이 안 좋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 받기 어려운 거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9.9%거든요. 그리고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이래요. 예. 그리고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여대, 고대 나와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취업이 안 되는 이런 현실에서 예.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그런 야당의 정치 지도자 발언이 돼가지고 지금 심각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아빠가 황교안인 게 스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글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정치 초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대권 도전까지 지금 넘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치인의 역정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개인의 어떤 캐릭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인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국민을 합리화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정치인인데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고 공당 제1야당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을 얘기해야 될 분이 가족사를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물론 뭐 우리 부모 모두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당연한 권리고 그것은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뭐 내 아들이 학점이 몇 점이다. 그것은 모를 수도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저는 비판해서도 좀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익이 800점인지 900점인지 그것을 아버지로서 물론 정확히 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바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지만 부적절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권위주의 정권 같으면 정말 뭐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끌고 가는 그런 권위주의 통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통했지만 지금은 어떤 권위의 어떤 특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져서 예. 심지어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그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대통령도 문재인 네. 대통령도 국민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가족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스펙이 없다고 하면서 성공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패 사례를 얘기할 때 우리 아들놈이 이런 것이 잘못돼서 내가 꾸짖는 경우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또 야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예. 부적절하고 이제는 국민을 향해서 얘기할 때가 된 것이 황교안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부적절하다 지적해 주셨는데 예. 지금 정의당에서는 KT 특혜 채용 의혹까지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들 이제 KT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들이 이제 KT에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네. 이제 부정 취업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부정 내지는 특혜 보직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변경된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당초에 올해 초에 KT 노조에서
황교안 대표 아들이 예. 부정취업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KT 하면은 부정취업에 거의 복마전처럼 돼 있지 지금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이 KT의 자녀를 부정취업 시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까지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아들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 거꾸로 수면 아래 잠겨 있던 것이 오히려 또 수면 위에 떠오른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정의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네. 만약 그렇게 스펙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됐다면 뭔가 부정취업한 것이 아닌가,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예로 들므로 인해서 예. 부정취업의 의혹을 미리 제거하려는 그런 논리 아니냐라는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스펙이 좋지 않다는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스펙은 좋은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스펙이 좋은 것이 됐기 때문에 네. 거꾸로 그건 그러면 또 스펙 나빴는데도 부정취업했느냐라는 예. 의혹은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참 역설적이죠. 그 다음 건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황교안 대표 아들이 연대 법과를 나왔는데 네. 지금 법무팀에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데 KT 당초에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입사할 했어요. 때, 예. 입사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법무팀으로 보직을 옮겼거든요. 예. 그럼 이제 KT 노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이렇게 1년 만에 마케팅으로 왔다가 법무팀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시점을 따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황교안 대표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또 1년 만에 들어왔다가 잠시 뒤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 그렇습니다. 발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해에 이석채 회장이 배임과 관련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염두에 둔 그런 또 보직 이동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어차피 문제 제기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조사에 의해서 예.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황교안 대표 사건은 정치 지도자의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처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아들 얘기를 꺼냈는지는 알겠으나 이제 그 중간에 좀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 투톱이라고 하죠. 그 수장을 바꿨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 김상조 위원장이 그 전 이제 전 수석들도 아직 1년이 다 안 된 사람들을 바꾼 거잖아요. 그 문책성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바꾼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 경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조급증이 아닌가. 결국은 어떤 정책을 실현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이 인적 쇄신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지금 야당에서 특히 이 경제의 어려움을 지금 해서 경제 청문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 경제 청문회를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 이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훨씬 더 지금 전국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어떤 포지션을 지금 새롭게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 지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쭉 끊임없이 지금 뭐 집권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새롭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방향은 경제정책 방향은 옳지만 그것을 우리 밑에 현실에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 구조라든가 뭐 밑바닥 그런 구조가 지금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경제 수장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혹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보면
경제가 어떤 효과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지 않은가. 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야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시간을 좀 벌면서 국제 경제라든가 주변 환경 경제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예.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임명을 통보받고 You Raise Me Up이라는 또 컬러링을 바꾸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경제수장이 됐는데 어떤 행보를 또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상당히 공세적으로 좀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국가를 겨냥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이제 세 가지 축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 특히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탁함으로 인해서 공정경제 부분을 좀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재벌 개혁에 예. 대해서 굉장히 앞장을 서가지고 재벌로부터 저승사자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기업들의 입장도 잘 살펴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발탁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 그런 경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를 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임 김수현 수석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방어적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이제 신임 정책수석이죠. 예. 정책실장은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쨌든 간에 이제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관료로, 경제 관료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실무를 받쳐주는 그래서 설계와 실무 이게 이제 투톱으로 완벽하게 좀 끌어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2.4%로 다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 더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예. 실제로 지금 뭐 수출, 수입, 예. 그리고 뭐 고용, 투자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내린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무조건 회전문 인사냐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말해 주시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회전문 인사는 맞죠. 예, 예.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탁해서 네. 청와대 정책실장 일단 회전문 인사 맞다. 네. 예, 예. 그런데 회전문 인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왕 수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면 김수현 수석이 청와대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그럼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실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경제수석으로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회전문 인사 맞는데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가 있는데 네. 뭐 회전문 인사건 적재적소의 인사건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뭐 경제를 잘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주현 수석이라든가 김상조 지금 실장 마찬가지로 다 교수 출신이고 이론적인 그런 틀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론적인 틀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뭐 이제 교수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이론적인 지식은 뭐 있지만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체감은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파급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민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기고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분을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에서 쭉 커온 사람들보다도 외부에서 실물 경제를 전문적으로 했던 외부의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좀 파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예. 하는 것이 이론과 실무의 어떤 그런 격차를 줄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책실장이 현장에 내려가서 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현장형 정책실장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체된 경제시장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